제가 사무실에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근해가지고 한 잔 내려 먹는데 원두가 없어요. 원두를 샀는데 집에다가 놓고 와가지고 커피가 없네. 그래서 지금 커피를 못 먹어서 너무 정신이 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커피 대신에 캐모마일 차를 하나 우려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캐모마일 티를 우려서 오랜만에 캐모마일을 먹고 있습니다. 한 모금 해야지. 오늘 종강이죠. 오늘 종강이고, 저도 오늘 수업은 종강입니다. 내일 시험을 봐야 종강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수업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죠. 뭐 15주까지 수업이니까 오늘이 15주차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늘 다 종강하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 파트로는 우리 SVM 하기로 했죠. 근데 이거 시험을 안 봐가지고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없어서 얼마나 이거를 열심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SVM이고, 이제 사전 강의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랑 거기에서 나오는 KKT 컨디션 이런 걸 봤죠. 결국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서의 핵심은 듀얼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스트롱 듀얼리티가 언제 홀드가 되느냐, 그리고 그 듀얼 프로그램의 해가 가져야 하는, 그러니까 프라이멀 프로그램, 듀얼 프로그램 둘 다 만족해야 하는 해가, 어떤 이 최적화 문제의 해가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랑 듀얼 컨스트레인트랑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라는 게 있었죠. 마지막 거는, 이거는 접선에 대한 탄젠트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생략을 했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 메일로 질문을 주셨던데,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 다시 한번 해보면은,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다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그래서 이 적어도 둘이라고 하는 게, 둘이 뭐냐면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또는 개에 대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요거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의가 됐나요?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요거 람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제대로 그냥 엄밀하게 써봅시다.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0이 되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여기서 등호가 빠지면은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람다 i가 0보다 컸다 라고 하면 fi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때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있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제쳐두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엄밀하지 않게 그냥 대강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 세 경우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든 얘가 0이 되든 둘 다 0이 되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라는 말이 되죠. 근데 요런 경우는 조금 제쳐두고, 여기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얘네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보면은, 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등호가 빠지는 경우에는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무조건 0이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무조건 이 이니퀄리티는 이퀄리티가 돼야 되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상호 보완인가? 뭐 하여튼 컴플멘터리하게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 한다가 핵심이었죠.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오늘 수업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마진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거예요. 얘가 이제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얘가 사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이 클래시파이어가 최적화 문제를 잘 만들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해당이 되고, 그럼 그로부터 해를 유도를 하거든요. 뭐 듀얼 프로브럼이라던가 뭐 KKT 컨디션 같은 걸 써가지고 유도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물리적으로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컴플멘터리 슬랙니스가 나올 거예요. 요렇게 좀 큰 그림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마진이란 무엇이고, 그 하드 컨디션에서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는 어떻게 유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최적화 문제를 만들었을 때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 튀어나온다. 요 흐름으로 오늘 흘러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먼저 맥시멈 마진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되게 뭐 옛날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배우던 시절에 우리가 주어진 투 클래스 데이터가 있을 때, 투 클래스 데이터가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로부터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다고 합시다. 이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요런 바운더리도 있고 요런 바운더리도 있고 요런 바운더리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바운더리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바운더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바운더리가 더 좋은 바운더리라고 말을 하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마진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죠. 마진이라는 개념. 일단 여기 위쪽의 그림은 뭐냐면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점을 기준으로 회색으로 원을 그려놨잖아요. 그 원이 뭐냐면은 주어진 데이터의 위치로부터 바운더리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되냐를 회색 원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번으로 오면 올수록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저 바운더리까지의 거리가 큰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만약에 어떤 샘플이 여기 들어오면은 꼭 샘플의 참값이 여기라고 할 때 실제 관측은 여기 주변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죠. 어느 정도 노이즈를 포함을 하니까 참값의 위치에 딱 위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주변에서 노이즈가 약간 섞여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노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바운더리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바운더리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진짜 요만큼의 오차만 허용할 수 있고, 그 요만큼의 오차를 넘어가는 순간 저 빨간색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분류가 되죠.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경우보다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더 좋은 클래시파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크기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노이즈에 대해서 강건하다, 로버스트하다 라는 말을 썼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여기 밑에 그림에서는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사실 동일한 개념인데 하나는 뭐 데이터로부터 노이즈라고 해석을 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 바운더리로부터의 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결국 똑같아요. 여기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 이 1번의 경우에는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가 너무 바운더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교수의 샘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잘 안 되겠죠. 잘못 분류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3번 같이 이 마진이 넓은 경우, 여기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마진이 넓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삐끗하더라도 좀 허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롭다, 뭐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마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마진이 넓으면 넓을수록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마진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진을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은, 바운더리에서 가장 가까운 샘플 내지는 데이터까지의 거리라고 할게요. 마진, 바운더리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라고 할게요.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바운더리에서 가장 가까운 샘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얘네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왜 서포트라는 말이 붙는지는 차차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서포트 벡터는 결국에 주어진 데이터, 주어진 샘플의 일부가 돼요. 주어진 샘플, 주어진 학습 데이터 중에 일부 샘플들, 일부 인풋 값들이 서포트 벡터가 되어서 얘네를 가지고 디시전을 내려요. 내지는 프리딕션을 해요. 그거는 뒤에서 차차 얘기를 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샘플들, 마진을 형성을 했던 그 샘플들, 그 샘플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부를 거고, 이거는 주어진 샘플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점들 중에 일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포트 벡터라고 하면은 요런 애들이 되겠죠. 요런 애들이 서포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6개의 데이터 중에 2개가 서포트 벡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서포트 벡터는 주어진 데이터의 일부이고, 이 주어진 데이터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디시전을 내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차차 봅시다. 그래서 뭐 요 얘기는 해야겠다. 인풋의 스케일에 민감해요. 여기 같은 데이터셋이 동일한데, 하나는 여기 X축으로의 디멘션이 되게 커요. 여기 세로축으로의 디멘션이 되게 커요. 여기 가로축에 비해서 세로축이 변하는 단위가 막 10단위, 100단위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위치에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 방향으로의 거리가 극대화되잖아요. 수직 방향으로의 거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만큼 움직여도 수직 방향의 위치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게 거리 개념을 포함하잖아요. 거리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스케일을 맞춰서 이렇게 여기랑 여기의 스케일을 통일을 한다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향의 마진이 제일 큰 마진이에요. 근데 여기 스케일을 하기 전에는 요런 마진이 사실 제일 큰 마진이다. 수직 방향으로 더 마진을 만들려는 경향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스케일링을 반드시라고 해도 되나? 근데 뭐 어쨌든 웬만하면 꼭 해줘야 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드 SVM이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마진 밖에 위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으면은 여기로부터 마진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여기 마진 밖에, 여기 밖에 있어야 돼요. 요런 경우가 하드 SVM이고, 그게 아니라 마진을 침범할 수 있어요. 막 빨간 데이터가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되는 동네는 여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마진을 침범을 하고 심지어는 바운더리도 침범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허용을 하는 게 소프트 SV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 SVM은 조금 그 요건이 강한 편이죠.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 소프트 SVM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넓게 하면서도 동시에 마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완화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두 개 사이에 그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나 두는데, 우리는 소프트 SVM까지 가진 않을 거고 일단 이론적으로 유도하는 거는 하드 SVM만 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는 주로 소프트 SVM이겠죠.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SVM 쓸 필요 뭐 있어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드 SVM은 실제로 쓰이는 일은 없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는 넘어갈게요. SVM은 여러분들 뭐 딥러닝 많이 하시겠지만, 딥러닝 나오기 전까지 그래도 되게 많이 히트를 치던, 머신러닝에서 거의 뭐 끝판왕을 담당을 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뭐 스태티스티컬 러닝 시오리라고 했는데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말하는 거예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의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고, 뭐 제법 나쁘지 않은 성능을 내요. 저 최적화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을 내는데, 요즘에는 거의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일단 뭐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데이터셋이 있다 라고 할 때 머신러닝 중에서는 SVM을 한번 돌려보겠죠. SVM을 돌려서 뭐 한 60% 나온다 라고 하면 거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낼 수 있는 성능은 SVM이 딱 기준이 돼서, 그거보다 이제 딥러닝으로 가면은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와야겠죠. SVM보다 못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SVM이 마지노선이고, 그 이상으로 이제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이제 뭐 다른 알고리즘이나 딥러닝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딥러닝 나오면서 거의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머신러닝의 대표 선수로서 뭐 기본은 한다, 뭐 그 정도로 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드 SVM이에요. 하드 SVM.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은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할 거예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서, 이거 결국 이너 프로덕트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뭐 x1, x2부터 뭐 xn까지 아니면 xd까지 있을 때 w1, w2, wd를 각각을 곱해서 다 더하는, 요게 이너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인풋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모델의 파라미터로는 w랑 b가 있습니다. 주어진 입력 x가 있을 때 모델 파라미터 w랑 b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예측값 y를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투 클래스에 대해서 할 건데, 이 타겟 밸류를 어떻게 둘 거냐면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C1이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때 타겟 밸류는 플러스 1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의 부호를 보고 얘는 C2라고 볼 거예요.
C2라고 할까? C0라고 할까?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C라는 말은 안 쓰나 보네. 어쨌든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두 번째 클래스다 라고 볼 거고, 이때 정답 타겟 밸류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부호가 같은 경우가 맞춘 경우,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 값은 얘잖아요. 모델에다가 인풋을 넣어서 나오는 예측 값은 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답으로 가지고 있는 타겟 밸류는 이건데, 우리가 예측을 통해서 타겟 밸류의 정답을 맞출 때는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고, 부호가 달라지면은 틀렸을 때예요. 만약에 타겟 밸류가 플러스 1인데 예측 값이 이걸로 나와. 얘네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러면 틀린 경우예요. 요런 경우가 맞춘 경우죠. 요런 경우가 틀린 경우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예측값, 여기가 참값이에요. 요렇게 약속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약속하고 출발합시다. 여기 나와 있죠? 아, 여기서 나오네. 그죠? 타겟 밸류가 1인 애들에 대해서는 예측값이 0보다 커야 되고, 타겟 밸류가 마이너스 1인 애들에 대해서는 예측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드 SVM이니까 우리가 모든 데이터셋을 다 잘 분류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지고 있다고 했어요. 소프트 SVM이 아니라 하드 SVM이니까 모든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요게 전부 다 성립을 해야 돼요. 이게 뭐 n이 뭐 학습 데이터가 1000개가 주어져 있으면은 1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요게 각각 다 성립을 해야 돼요. 그거를 좀 세죠. 아무래도 하드 SVM이 가정한 게 세다 보니까 요 구속 조건이 좀 센 편이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진을 만들 거예요. 마진. 근데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예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요쪽은 우리가 0보다 큰 동네, 여기는 우리가 0보다 작은 동네라고 합시다. 이렇게 공간상에 뭐 그림을 그렸다 쳐요. 그럼 여기에 어떤 임의의 한 점이 있어요. xn이라는 임의의 한 점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에다가 수직으로 딱 선을 내린 다음에 여기에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거리. 그러니까 여기 이 하이퍼플레인 디시전 바운더리, 그 예측값이 0이 되는 이 평면, 여기를 기준으로 바운더리가 생기는데, 이 바운더리로부터 임의의 한 점 xn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은 w의 투놈에다가 뭐 절대값 뭐라고 쓰면 좋을까? 풀어서 쓸게요.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생깁니다. 또는 요렇게 생깁니다. 그 우리의 예측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거리니까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고 w의 놈으로 나누면 돼요. w의 놈으로 나누면은 여기 바운더리로부터 여기 점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는 지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절대값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타겟 밸류를 곱하면은 항상 양수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랑 얘 두 개를 곱하면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고 바로 전 페이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대신에 타겟 밸류를 곱해서 부호를 적절하게 양수로 바꿔주는 그런 걸 취한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거를 여기를 전개를 하면은 요렇게 바뀌죠. 결국 이게 뭐예요? 바운더리로부터 xn까지의 거리예요. 거리. 양수로 나오는, 거리라는 개념은 항상 양수, 0 또는 양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면은 마진이라는 건 뭐였냐면은, 마진이라는 건, 그러면은 여기 이 그림에서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럼 여기 뭐 x1도 있고 x2도 있고 x3도 있을 거고, 여기 x4도 있고 x5도 있겠죠. 그러면은 요 각각의 점들까지의 거리를 다 구할 수 있죠. 각각의 점들까지의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에 대해서도 구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도 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 다 각각 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마진은 뭐예요? 얘죠. 왜 얘냐면은 제일 짧은 애,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짧은 거가 마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죠. n이라고 해야겠다. 그냥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n번째 샘플까지의 거리잖아요. n번째 샘플까지의 거리. 근데 그거 중에 제일 작은 거가 마진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디? 여기가 마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게 뭐냐면은 마진이에요. 마진. 이 요 W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민 값이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샘플에 대해서 바꾸는 값이다 보니까 W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W는 밖으로 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마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왜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맨 처음에 봤던 요런 오른쪽과 같은 클래시파이어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마진이라는 걸 정의를 했죠. 미니멈을 이용을 해서 마진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를 최대로 만들고 싶다 해서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결국 뭐예요? 맥시멈, 아이고 오늘 왜 이래? 맥시멈 마진이 되는 거죠.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달라. 그래서 요게 우리의 그 옵티말리티,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돼요. 얘가 우리의 오브젝티브입니다. 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서 프라이멀 프로블럼에 나오는 오브젝티브랑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잖아요. 일단 오브젝티브는 얘예요. 얘가 될 거예요.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달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방금 봤던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달라는 오브젝티브 봤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로는 뭐냐면은 이거 아까 뭐였어요? 모든 샘플이 다 분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했던 그 강한 컨스트레인트 있었죠. 하드 SVM이기 때문에 모든 샘플이 제 영역에 있다는 거는 우리의 예측값이랑 타겟 밸류가 부호가 같아야 된다 였거든요. 그게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은 뭐예요?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데 다만 모든 샘플을 제대로 분류해라. 그러니까 모든 샘플을 제대로 분류하는 구속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한 마진을 최대로 만들어 봐 라는 최적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되시나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퀴벌런트하게 얘를 여기 이 오브젝티브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마찬가지로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바꾸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예를 들어볼까? 2차원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뭐 Y1이라는 애가 있어요. Y1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2차원이니까 뭐 x1 더하기 x2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y1이 0이 되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y2라는 애를 정의를 해볼게요. 얘는 2x1 더하기 2x2 더하기 2예요. 그러면은 y2가 0이 되는 바운더리도 똑같이 생겼겠죠. 요거나 사실은 같은 프리딕션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프리딕션인데 그냥 스케일링을 한 거죠. 그냥 얘를 y1을 그냥 전체에 대해서 2배를 하면은 y2 같은 게 나오겠죠. 아, 이거 내가 저번에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평면이면서 똑같은 디시전 바운더리이면서 사실 서로 다른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또 스케일링을 해서 얘도 사실 같은 클래시파이어예요, 사실. 근데 그냥 전체를 이렇게 배수를 해서 만들 뿐이죠. 여기에 임의의 점 x가 있을 때 이거를 여기 y1에 대해서 구하나 y2에 대해서 구하나 y3에 대해서 구하나 각각의 거리는 사실 다 동일하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y1에 대해서 구한 거랑 여기 같은 경우에는 루트 2가 되겠죠. 여기 지금 1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y2에서 구하나 여기는 4, 여기 루트 8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16, 여기 루트 32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사실 얘나 여기서 여기가 사실 2배가 되죠. 여기서 여기는 사실 4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2배가 되고 여기가 4배가 되니까 사실 거리는 다 똑같아요. 그냥 스케일만 일어난 거예요. y 값이, 요 예측 값이 2배가 되고 4배가 되지만 사실 이 W의 그 놈 값도 같이 2배, 4배가 됐기 때문에 거리는 사실 동일하게 나와요. 거리는 동일합니다. 거리는 사실 동일한데 우리가 거리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 예측값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브젝티브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 요렇게 쓸 수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사실은 그거 중에 민 값보다는 제일 작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케일링을 통해서
얘를 1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tnyxn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미터를 잘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여기 이 마진 값을 1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클래시파이어인데 얘를 1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고, 요렇게 바뀝니다. 그 방금 얘기했던 요런 테크닉을 써서 같은 클래시파이어지만 파라미터를 전체를 스케일링을 하면은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 y 값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클래시파이어지만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 요 민 값이 요게 1이 되도록 맞추면은 요것도 1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바뀌어요. 여기가 요렇게 바뀝니다. 근데 요거 대신에 이거를 민 역수를 이렇게 취해 가지고 여기 오브젝티브는 맥시멈 대신에 미니멈으로 바꾸는 거고 컨스트레인트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런 테크닉을 쓰면은 여기서 이퀴벌런트하게 요 오브젝티브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고 요 컨스트레인트를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를 치환을 했다? 요렇게 되도록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면은 쟤를 치환을 함으로써 우리가 동일하지만 다른 표현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요 부분이 뭐다?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뭐다? 모두 제자리. 제가 요새 애기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나봐요. 이제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면은 모두 제자리 막 이런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 노래를 부르면 애가 놀다가 집에서 장난감을 정리를 해요. 하여튼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모두 제 영역에 있어야 된다 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할만한가요? 3분만 쉬었다 할까요? 나 물 한 잔만 떠올게요. 3분만 쉴게요. 녹화 잠깐만 끄고. 하여튼 결론은 뭐다? 요새 볼 게 너무 많다. 아, 요새 종강해야 되는데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F1도 봐야 되고 이번 주에 F1 또 있는데 이번 주에는 캐나다에서 몬트리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새벽 시간이어가지고 그거는 못 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오브젝티브를 요렇게 만들었다, 컨스트레인트를 요렇게 만들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그러면은 라그랑지 펑션을 만들어요. 라그랑지 펑션 이거 사전 강의에서 봤죠. 여기 원래 오브젝티브 원래 최적화 문제는 W랑 B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쵸? 라그랑지 펑션 만들 때 원래 변수에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하나 더하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그대로 넣죠. 오브젝티브 펑션은 그대로 넣고 요거는 이제 부호를 적당히 바꿔가지고 그냥 부호 맞춰준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만들어야 되니까 1도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죠. 여기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예요. 거기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하나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사실 1번 샘플에 대해서도 하나, 2번 샘플에 대해서도 하나, 이렇게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니퀄리티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에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하나하나 다 붙여서 이렇게 전체 썸메이션을 하는 형태로 라그랑지 펑션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N이 뭐다?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 AN이 얘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뭐 여차 저차 뭐 듀얼 프로그램 만들고 최적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요게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요게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우리의 해예요, 해. 원래 프리딕션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요렇게 일어나서 얘하고 얘가 모델 파라미터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뭐 B도 무슨 꼴로 유도가 되는데 B에 대해서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파라미터 W만 볼게요. W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잘 보세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하는데 뭐랑 뭘 곱하냐면은 첫 번째 n번째 샘플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하나 붙어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그 샘플의 타겟 밸류 곱하기 그 샘플 요거 세 개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A1, T1, X1 더하기 A2, T2, X2 더하기 쭉쭉쭉 뭐 AN, TN, XN 요게 다 더해진 꼴이에요. 다 더해진 꼴. 다 더했는데 뭘 더했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타겟 밸류 곱하기 샘플 인풋 값 XN 인풋 값 그거 세 개를 곱해서 다 더하는 꼴이 나와요. 다 더하는 꼴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는 넘어갈게요. 여기는 넘어가서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거 다 풀어서 쓰면은 뭐냐면은 우리 방금 얘기했던 파라미터 W가 요 모양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거의 트랜스포즈를 취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곱해야 되잖아요. 프리딕션을 하려면. 그러면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커널이라는 게 유도가 되지만 우리 커널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커널 얘기는 제쳐두고 여기가 중요해요.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인데 커널 얘기는 제쳤으니까 하나예요.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거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생겼잖아요. 전개를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AN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였잖아요. AN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였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되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이 되면은 걔는 아무 소용없는 애죠. 아무 소용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샘플에 대한 텀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샘플 텀이 여기 있는데 얘가 0이 돼요.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아무 역할도 안 하겠죠. 뒤에서 지지고 볶고 해봐야 제일 앞에 달려있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이 되니까 걔는 그냥 0이에요. 뭘 곱하든 0이 돼요. 그러니까 그 텀은 아무 역할을 안 하게 돼요. 그쵸? 만약에 AN이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AN이 0이 아니라 그 듀얼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되죠. 항상 얘는 소용 있는 애죠. 얘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0 아니면은 0보다 큰 건데 0이 되는 순간 걔는 필요 없는 애. 0보다 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0보다 크면은 요거는 살아나가죠. 살아서 나가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얘가 만약에 0보다 커졌어요. 그럼 여기가 살아서 나가죠. 여기가 살아서 나가는데 뭘 해요? 들어온 입력이 하나 들어와요. 입력이 하나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샘플
그 학습 데이터 중에서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인스턴스, 그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죠.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요.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타겟 밸류를 곱해요. 그래서 이 x1은 서포트 벡터가 돼요. x1은 우리가 프리딕션을 할 때, 새로운 입력이 들어와서 프리딕션 값을 계산을 할 때 이 x1이라는 샘플은 참여를 합니다. 얘는 기여를 해요. 예측할 때 계산해야 돼요. 필요해요.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샘플이에요. 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크니까. 반대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이 돼요. 그럼 이 x2라는 샘플, 얘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프리딕션을 할 때 얘는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서포트 벡터가 아닙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그러니까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내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샘플들 중에서 여러 개의 샘플이 있고 그 샘플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하나씩 다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이제 더 이상 참여를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근데 걔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라는 말은 결국 0보다 크다는 말이 되는데, 0보다 크게 되는 순간 얘는 참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서포트 벡터가 돼요. 서포트 벡터라는 거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서포트 벡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인풋 값, 그 샘플 값이 서포트 벡터가 된다는 거죠. 얘가 서포트 벡터가 됩니다. 그 여부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되는 대상은 인풋 값이에요. x 값. 그래서 서포트 벡터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컴플멘터리 슬랭리스를 쓸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 이거 뭐였어요? 모든 샘플이 제 영역에 있어야 된다. 모든 샘플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는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가 있었고, 여기 듀얼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져요. 요거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있죠. 여기 지금 n은 1부터 라지 n까지 샘플의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이라이트죠. 두 개의 곱은 항상 0이어야 된다 라는 컴플멘터리 슬랭리스가 있어요. 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랑 요거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랑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근데 지금 부호를 바꿔가지고 반대로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두 개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두 개의 곱은 0이 나와야 돼요. 두 개의 곱은 0이에요. 이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둘 중에 하나는 0이다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AN이 0보다 커요. AN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커플멘터리 슬랭리스에 의해서, 여기 뭐라고 써놨냐? 요게 돼야 되죠. 등호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죠. 그쵸?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예요.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xn은 서포트 벡터다 라는 말이죠. 그 프리딕션을 할 때 참여를 하는 샘플이다 라는 뜻이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xn은 마진이다. 그 마진에 걸려있는 애다. 요게 원래 이렇게 부등호로 나와 있었죠. 이게 뭐였냐면은 모든 샘플이 마진 밖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었는데, 요게 등호가 된다는 거는 요 샘플은 마진 위에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가 동일한 말이 됩니다. xn이 서포트 벡터라는 거는 xn이 프리딕션에 참여를 해요. 영향을 미치는 샘플이에요. 근데 그 말인 즉슨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에 의해서 얘는 마진 위에 있는 샘플이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로죠. 반대로 요거면은 xn은 마진 바뀌다 라는 말이 되죠. 근데 요거는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에 의해서 AN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되죠. 이거는 뭐예요? XN은 서포트 벡터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되죠. 마진 밖에 있는 샘플은 서포트 벡터가 아니에요. 얘는 프리딕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서포트 벡터라는 게 뭐였냐면은 서포트 벡터는 샘플의 일부였어요. 샘플의 일부. 뭐 100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뭐 10개, 100개 이렇게 일부가 선택이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면은 자동적으로 풀려요.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얘는 뭐냐면은 예측에 참여를 하죠. 서포트 벡터는 예측에 참여를 해요. 서포트 벡터가 아니면은 예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운더리를 형성을 해요. 바운더리를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포트라고 하면은 무슨 지지하는 기둥 이런 거잖아요. 서포트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서포트 벡터라고 하면은 이 바운더리라는 걸 만들 건데 그 바운더리를 만들게 해주는 서포트들, 그래서 서포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가 이렇게 돼요. 샘플이 막 요렇게 있어요. 샘플이 막 요렇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얘하고 얘가 서포트 벡터로 딱 선택이 됐어. 그러면은 마진은 이만큼이 되고 요 두 개의 샘플이 이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는데 역할을 한 샘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x1이다, 얘가 예를 들어서 x2다 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요게 이제 y가 0이 되는 그 평면이 저거니까 요 x1이라는 애랑 x2라는 애가 예측에 참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죠. 생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마진 위에 걸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딥러닝만 배우신 분들, 저는 머신러닝 배우고 딥러닝 배운 순서였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딥러닝 잘 되는데 설명이 안 돼 라는 말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잖아요. 이래서 그래요. 머신러닝에서는 보통 약간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이 되는데, 뭐 딥러닝 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딥러닝은 설명이 안 되잖아, 뭐 블랙박스잖아, 그거 왜 잘 돼? 왜 잘 되는 건지 모르잖아. 요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가르는 기준이 만약에 뉴럴 네트워크에 있다고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던 예전의 머신러닝들은 그래도 좀 설명이 됐고, 요새는 딥러닝에서도 그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뭐 익스플레이너블 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떤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뭐 설명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이유가 이제 요 두 개의 차이에 있는 것 같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좀 대표적이죠. 요거는 맥시멈 마진이라는 어떤 그 맥시멈 마진이라는 옵티말리티를 만들어 놓고 실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튀어나오죠. 어쨌든 서포트 벡터는 요런 애다. 요게 핵심이죠. 요거랑 요거, 이 두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듣고 듀얼 프로그램이랑 KKT 컨디션 들고 와서
결국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의해서 서포트 벡터가 결정이 되고,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게 결국에는 컨스트레인트에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가 등호가 되냐 부등호가 되냐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결정을 하게 되니까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네. 뭐 여기 나와 있는 얘기 그거고, 그쵸? 여기 보면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이거를 1로 스케일링을 했잖아요. 이 마진이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해서 여기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마진이 될 거고, 여기 위에 있는 샘플이 서포트 벡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요 샘플이 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논리니어 SVM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논리니어하게 바운더리 만들어지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애들이 뭐냐면은 서포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바운더리를 형성을 시키고 있고 생성을 하고 있고, 걔네들이 결국 마진 위에 걸쳐 있는 애들이 되겠죠. 이거는 뭐 소프트 SVM이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뭐 SVM 요약을 하자면은 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기반을 하고 있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은 글로벌 옵티멈을 풀 수 있어요. 글로벌 옵티멈을 그냥 결정을 할 수 있는 알려져 있는 최적화 이론이고, 뭐 이 얘기 방금 했죠. 학습도 쉽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뉴럴 네트워크는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거 써야 되니까 그 근사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뭐 로컬 미니멈에 빠질 때도 있고 뭐 오버피팅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글로벌 솔루션을 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거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얘기하죠. 커널 트릭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에는 필적하는 성능을 냈었다. 근데 요새는 안 된다. 요새는 털린다. 탈탈 털리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단점은 이게 노이즈에 민감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제 영역에 둬야 한다는 되게 강한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구속 조건으로 들어가요. 구속 조건이라는 거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웃라이어나 노이즈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뭐 그런 게 있고, 커널 얘기는 뺐고요. 이것도 좀 할만한 얘기인데, 제 생각에 SVM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알고리즘이 아니어서 중간에 멈추는 게 안 돼요. 중간에 우리가 보통 그 뉴럴 네트워크 학습시키면은 돌리다가 확인해보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에폭 같은 거 다시 돌리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 얘는 그게 안 돼요. 그 솔루션을 구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중간에 뭐 이터러티브하게 구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 멈추는 게 안 되고, 또 데이터셋이 바뀌면은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뭐 파인 튜닝을 하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셋 바뀌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데이터셋 바뀌면은 다시 돌려야 돼요. 뭐가 서포트 벡터가 될지 모르잖아요. 데이터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계산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죠.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필요로 하고, 그게 중간에 멈추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게 약간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써봤을 땐 그런 게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SVM 설명 다 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 프로젝트는 공지한 거 보셨죠? 근데 프로젝트 하면서 뭐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톡방에다가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프로젝트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 제가 하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잘 해가지고 그냥 보고서에다가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좀 설명만 해주시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뭐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저희 좀 반쪽이었죠. 제가 담당한 게 하반기 반쪽이라서 되게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좀 전공을 했던 분야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일단 되게 신나게 수업을 했는데,
저 혼자만 신났던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전공하시는 거에 아마 크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토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새 저희 학과에서 뭐 신호 처리 이런 거 하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주로 신호 처리랑 머신러닝 같은 걸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다른 분야의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뭐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프로젝트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